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편지혜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편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을 시장 경제의 암적인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실제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설탕 제조 3개 업체에 대해서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격을 사실상 함께 조정한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문제였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설탕 가격을 빠르게 인상하고 원당 가격이 내려갈 때는 이날을 낮추는 방식이었습니다. 관련 매출은 약 3조 원대입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현행법상 최대 2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가 설탕에 그치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밀가루 제조업체 7곳에서는 이미 심사보고서가 발송됐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위법 판단과 제재 의견이 담긴 공식 문서로 사실상 제재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의 관련 매출을 약 5조 8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1조 원대 과징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규제에 민생 품목도 포함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교복, 계란, 그리고 돼지고기 등 생활과 직결된 품목도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교복은 지역 입찰 담합이 반복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정위는 반복 가담 업체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의 제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정부가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그리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 비용이 더 크다는 인식을 시장에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물가의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설탕은 약 16%대, 밀가루는 7%대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변수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담이 다시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 또 국제 원자재 가격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장점과 우려가 한 번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었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제재는 기업 투자 위축이나 공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기적 과징금 부과를 넘어서 한국 시장에서 담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신호가 일회성에 그칠지 실제 체감 물가 개선과 시장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강한 저제가 단비 처벌에 머무를지 아니면 시장 질서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콘텐츠 산업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약 140만 달러로 우리 돈 약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 콘텐츠를 들여온 수입은 9억 달러 수준에 그쳐서 콘텐츠 분야 무역 수지는 1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콘텐츠 분야에서만 무려 131억 달러의 흑자가 났다니 그 규모가 상당한 게 체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수출을 가장 많이 이끌었던 분야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게임 산업이었습니다. 전체 수출의 60% 이상, 약 85억 달러를 차지했는데요. 그 다음이 음악 산업 18억 달러, 그리고 방송 영상 산업이 12억 달러 수준입니다. K-팝과 드라마가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수출 규모는 게임이 압도적으로 큰 구조입니다. 네, 이 매출의 규모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전체 매출은 157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했습니다. 방송 영상이 약 25조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지식정보 그리고 출판, 게임 산업이 비슷한 규모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체 수는 12만 개를 넘겼고 종사자도 약 6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제조업 못지않은 수출 산업의 규모인 것 같은데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성장세입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산업의 경우 원자재 의존도가 낮고 지식재산권 기반이라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다만 과제도 있었는데요. 게임 수출 비중이 60% 이상으로 쏠려 있어 산업 구조가 편중되어 있고 글로벌 플랫폼 의존도 역시 수익 배분 구조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비 상승도 부담 요인인데요. 결국 157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IP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콘텐츠 산업은 문화의 영역을 넘어서 핵심적인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성장의 양뿐만 아니라 질 역시 이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중고거래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시장에서 램테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램을 되팔거나 가격 상승을 대비해서 다시 사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중고거래 플랫폼 분석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메모리 관련 거래량이 전년 대비 759%나 증가했습니다. 8배 가까이 늘어난 셈인데요. DDR5 32기가 제품은 중고 최고가가 5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10만 원대였던 제품이 단기간에 급등한 셈입니다. 무려 8배 가까운 상승은 정말 큰 상승폭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네, 핵심은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업체들이 HBM 생산을 확대하면서 범용 DRAM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가격이 오르자 중고 시장까지 차익을 노린 수요가 유입된 겁니다. 일종의 투자 상품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당일 최고가 매입을 내세운 전문 매입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투기적 수요가 일부 과열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 기대가 또 다른 수요를 부르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반도체 공급 구조가 만든 일시적 품귀 현상이라는 분석이었고, 네, 다른 하나는 실물 부품까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투자 심리 과열이라는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공급자 우위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가격 변동성은 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램테크 열풍은 단순한 중고거래 트렌드가 아니라 AI 시대의 공급 구조 변화와 투자 심리가 맞물린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실물 부품까지 투자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가격의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과열이 꺼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요즘에 찜질방 풍경이 달려졌다고 하는데요. 한류 콘텐츠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K 콘텐츠 열풍 이후 찜질방이 의외로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장년 세대의 전유물이었던 찜질방이 2030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찜질방,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한옥 컨셉이나 숲속 힐링형 또는 오설부 찜질방 등 체험형 공간이 늘었습니다. 사진 부스와 만화책 공간, 캡슐 수면룸까지 갖춘 곳도 있습니다. 전통 체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장이라도 이 찜질방으로 휴가를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변화인데 먹거리 역시 많이 바뀌었다 합니다. 네, 예전에는 계란과 식혜가 대표적인 메뉴였다면 요즘은 치킨과 맥주 그리고 삼겹살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먹고 쉬고 놀고 숙박까지 해결하는 올인원 소비 공간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가 찜질방으로 다시 모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전문가들은 경험 소비와 가성비를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2, 3만 원대 비용으로 하루 종일 머물 수가 있고 러닝과 등산 같은 운동 문화 확산과 맞물려서 회복과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SNS 인증 문화도 또 한몫했는데요. 양머리 수건 사진은 하나의 상징처럼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침체가 됐었던 업종인데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소형 동네 찜질방은 줄었지만 대형 테마형 시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이 단순 목욕업을 넘어서 관광과 레저 산업의 일부로 확장되는 흐름입니다. 네, 이제 찜질방은 단순히 땀을 빼는 공간을 넘어서 경험과 힐링을 소비하는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된 것 같습니다. 달라진 공간의 소비 트렌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찜질방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경제톡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지의 기자와 함께한 편지의 기자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